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이번 시험이 끝났는데 시험의 경향을 한번 분석해 보자고. 그럼 이 시험이 어려워졌다라는 게 사실이죠, 그죠? 자, 시험이 어려워졌다는 건 어떤 유형 때문이냐면 첫 번째는 지문이 길어졌지. 그죠? 지문이 엄청 길었잖아, 이번에. 그래서 보면 읽다가 중간에 내용들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한번 읽다가 잘 모르겠는데 다시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예전에 기출 문제들이 단순하게 그냥 외운 거 확인하는 유형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례 형태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징계 파트의 문제도 물어볼 때 단순하게 그냥 뭐 징계의 종류라든가 절차를 물어본 게 아니고 등장인물이 나타나는 사례 형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 그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순수 행정법 파트의 문제가 10문제 넘게 나왔어요. 순수 행정법 파트. 이게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물론 112라든가 예를 들어 생활안전국장 같이 실무적인 문제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 시험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 실무적인 문제는 왜 나왔냐면 우리가 수사권이 지금 경찰에게 오니까 당연히 실무적인 능력도 얼마나 있을지 그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있을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 실무적인 문제 두 문제는 틀린다고 해도 합격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 책에도 들어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평소 수업 시간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겼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이런 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봐. 이제 시험이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는 지문이 길어지고 사례 형태가 등장하고 행정법이 등장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단순히 절대 암기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암기만으로 해결하는 시험은 더 이상 아닙니다. 내가 그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누가 경찰학이 암기 과목이라 그러냐 이해해야 된다 계속 강조했잖아. 그 강조한 대로 이제는 지문이 길어지고 사례 형태 행정법의 문제들은 전부 다 이해가 우선이야. 물론 암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지? 일단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암기를 해야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 문제 적용이 되는 거죠. 못 보던 판례가 나와도 내가 아는 지식이 이해가 돼 있어야 그걸 접목시켜서 풀어나가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암기만 가지고서.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 무조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앞으로 시험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향후의 시험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는 대책인데 자 이번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아요. 강사들은 막 출제위원들을 욕하기도 하고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욕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마음은 후련할 수 있으나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방향을 빨리 설정하는 거죠. 우리가 욕하고 불만을 터뜨린다고 해서 뭐 출제원들이 그걸 모두 다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 맞게 맞춰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강사인 나로서는 여러분들이 풀기에 가장 좋은 문제 형태를 맞춰줘야 되는 거고 수업도 그렇게 맞춰주는 거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조금 더 지금보다는 어렵게 하는 게 맞겠죠. 됐어? 이해를 한다는 게 어려운 거죠. 학생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 두 문자 몇 개 따서 공부하는 게 쉬워 보이는 거고 이해를 해서 내 걸 만드는 게 어려워 보이는 것뿐이야. 그래서 어렵게 공부해라는 이야기는 이해를 많이 해라 이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늘 시험 문제를 쭉 분석해 보니까 우리 기본기가 없어도 되는 문제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기본기의 문제가 20문제 정도는 나와 있다고 40문제 중에. 그러면 이해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첫 번째 일단 기본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베이스가 갖춰져야지 그래야지 나머지 어려운 걸 풀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기본기에 집중해서 책을 많이 읽어보고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필요 없는 작업이 아니에요. 이번 시험은 사실은 난이도 조정이 실패한 건 맞아.
실패했고 길이도 너무 길고 시간이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출제 자체가 너무 어렵게 된 게 맞아요.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조금 난이도를 조정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인 출제 경향의 변화는 없을 것 같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에 집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지만 이해를 통해서 사례나 판례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나 역시도 강사로서는 이제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단순히 기출문제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겁니다. 이해를 얼마나 잘할 거냐. 단순하게 그냥 암기만 해서는 절대 안 풀린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부터는 경찰학이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설명하는 거 잘 듣고 이해하는 위주로, 나도 여러분들이 다음 1차 시험에 대비할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1번부터 해봅시다. 경찰 개념에 관한 설명 중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경찰 개념을 총론의 제일 첫째 시간일 때 뭐라 그러냐면 이걸 한마디로 정의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시대 상황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모양과 크기가 변하니까 한마디로 정의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고대, 중세, 경찰국가시대, 법치국가시대, 2차 대전 이후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경찰의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 지문은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맞잖아. 그죠?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곤란한 다의적 개념이다. 우리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1번 지문 맞는 이야기고. 2번 지문 1648년이니까 17세기라고요. 그럼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가 중세국가시대고 17세기가 되면 경찰국가시대가 되잖아. 경찰국가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뭐야? 국가목적적 행정과 사회목적적 행정을 나뉘게 되니까 국가와 사회가 분화됐죠. 그리고 국가목적적 행정은 경찰에서 빼서 왕이 특별하게 관리하던 시기잖아. 그때 나왔던 게 베스트팔렌 조약이니까 2번도 맞는 이야기잖아. 됐죠? 3번 봅시다. 2차 대전 이후 이렇게 나오면 비경찰화 현상 등장해야 되죠. 원래 경찰이 맡고 있던 사무를 어디로 옮긴다? 구청이나 시청으로 옮기는 거잖아. 영업, 건축, 보건, 뭐 여기다 위생 같은 것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3번도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 4번. 세연이도 기억하죠? 일방, 우리 법치국가 시대의 법률과 판례, 일방, 형제, 지자, 부합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프로이센 일반난특법은 절박한 위험 방지. 재화형벌법전은 개인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거고,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거고, 지방자치법전은 자치제 경찰.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경찰권의 발동은 합당한 재량에 따라야 된다. 일방형제 지자부합이고,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책의 편제상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 1881년에 만들어지는데 이거 순서는 여기 있으니까 우리 화살표는 이렇게 그어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지? 그럼 봐. 4번은 뭐라고 돼 있어? 독일의 프로이센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 나옵니다. 요게 1882년이야.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로 한정되게 된 거 맞죠? 이게 무슨 판결이지? 건축 금지 명령, 조망권 확보를 위한 건축 금지 명령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거기까지 맞는데 이 취지의 규정을 둔 재화형벌법전이 제정됐다. 아니잖아요. 재화형벌법전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 나온 거잖아. 7번 봐. 순서가 안 맞잖아. 얘가 먼저잖아. 그지?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그 다음이잖아. 그러니까 틀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화살표 하라고 했던 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요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의 순서를 묻는 문제가 최근 3년간 3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2번 갑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 이것도 내가 뭐라고 이야기드리면 자치경찰 사무를 따로 외우지 마라.
그 지역 경찰이 더 잘할 수 있는 건 자치경찰 사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좀 너무 지저분하게 나왔어요. 이번 문제는. 자, 첫 번째 보세요. 순찰이라든가 주민 참여 방법 활동 이런 것들은 다 지역 경찰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그럼 자치경찰 사무가 맞아. 두 번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 이런 것들도 다 자치경찰 사무가 맞아요. 그 다음 학교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내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면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정폭력이나 또는 아동학대하는 사람들 명단이 붙어 있다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제일 잘 알잖아. 맞다고. 그런데 11조에 따른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행위.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행위가 아니라 세연이 내가 그 이야기 했나? 목욕탕 이야기 해줬어. 변태 이야기. 너네 하고서 그래. 그게 공중밀집장소가 아니가 뭐였어요 그때? 다중이용장소였잖아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애석하지만 내 수업을 들은 애들은 목욕탕만 기억을 해. 근데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지문은 11조에 따른 공중밀집장소의 추행행위고 12조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의 침입행위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걸 과연 디테일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 지금 세연이 너도 그렇잖아. 내가 목욕탕 이야기했잖아. 하니까 기억나잖아. 근데 이게 막상 지문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오면 쉽지 않다는 이야기. 그지?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보시면 지역 내 주민의 생활 안전에 관한 업무, 사무, 지역 내 교토 다 지역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건 자치경찰 사무가 맞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고. 됐어? 그래서 기억할 때 3번 지문을 기억할 때 그냥 목욕탕 사건 이렇게 하고 기억하라고. 그럼 다중이용장소잖아. 됐지? 다중이용장소지 공중밀집장소가 아니잖아. 됐어? 내가 몸을 던져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나의 알지? 무슨 말인지? 3번은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중 적절한 것을 내는데 이거 우리 교과서에 보면 내가 표로 구별해서 두 개 비교하라고 비교표도 해놨어요. 그리고 수업할 때도 늘 이건 자치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 똑같은 거야 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잖아. 자 보세요. 위원장 1명 그리고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한다. 이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이야기지.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의 위원은 비상임, 1명만 상임 이렇게 되잖아요. 2번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게 공통적인 거잖아. 그 다음 내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는 임시회에 있는 소집권자만 외우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도 여러 차례 반복했잖아. 국가경찰위원회 가면 누구였냐면 위원 3인 이상,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인 이상, 시도지사, 오케이, 위원장 이렇게 갔었잖아. 이것도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했잖아. 세나 여러 차례 한 건 기억나지? 어디서 깜찍하게 대답하고 있어? 됐어? 그러면 이건 뭐에 관한 이야기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이야기죠. 3번도 봐. 보궐위원회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렇지. 내가 이거 6개월 가지고 설명했잖아. 국가경찰위원회는 6개월 자녀 임기가 6개월이면 6개월하고 끝나는 거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한 번 연장 가능하니까 3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이거 다 필기까지 했었잖아.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지. 4번 갑시다. 결정 재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재량행위와 뭘 구별했지? 기속행위를 구별했잖아. 그죠? 그래서 재량행위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안 해준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야. 그런데 기속행위는 경찰관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유가 발생하면 거기에 맞는 처분이 반드시 떨어져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선생님 이해됐나? 그럼 봐. 첫 번째 1번 질문 보세요. 이게 이제 순수 경찰 행정법 문제인데 도로교통법상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를 폭행해 버렸어요.
누구는 처벌 안 하고 누구는 처벌하고 이렇게 나누면 돼? 무조건 처벌해야 되지. 그러면 1번은 뭐 해야 되는 거야? 기속행위지. 기속행위면 재량권과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1번 지문은 맞는 이야기겠지. 그 다음 2번 보세요. 이건 사실은 2번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요새 학자들은 많이 나누질 않는데 재량행위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거기 보시면 하나는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으로 나뉜다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결정재량은 뭐 한 거냐면 보세요. 여기에 결정재량이 있고 선택재량이 있는데 자, 결정재량은 어떤 거냐면 어떤 처분을 쉽게 이야기할게요. 어떤 처분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야. 요건 결정재량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기로 했을 때 봐. 징계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결정재량이겠지. 근데 만약에 징계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을 파면할 건지 해임할 건지 강등할 건지 정직할 건지 감봉인지 견책인지 그건 그 중에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수단을 쓸 건지 요게 선택재량이라고. 됐어? 그럼 봐. 다시 지문을 보시면 지문을 봅시다. 재량을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으로 나눌 경우 경찰 공무원의 비일에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결정과 그 공무원의 건강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할까 말까는 무슨 결정이다? 결정재량이다 하니까 맞잖아요. 이해됐지? 그 다음 세 번째, 재량권의 일탈 남용뿐만 아니라 일탈이나 남용은 위법이에요. 위법. 근데 우리 이야기했지. 행정소송은 위법 여부만 검토하는 거야. 법원이니까. 그런데 행정심판은 내가 위법도 검토할 수 있지만 부당도 검토할 수 있다 그랬지. 쌤이 이해되나? 그럼 뒤에 봐.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결하는 등 이게 부당이잖아. 부당. 그러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잖아. 맞지? 그 다음 4번. 재량권의 일탈은 뭐야? 범위를 벗어나는 거야. 울타리를 뛰어넘어 나가는 거잖아. 그럼 내적 한계 위반이야? 외적 한계 위반이야? 외적 한계를 넘어간 거지. 재량권의 남용은 재량권을 쓰기는 쓰는데 잘못 쓰는 거잖아. 그지? 이건 내적 한계를 넘어간 거잖아.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게 되죠. 세연아, 수업 들어보면 다 알겠지? 그러니까 설명을 봐. 지금 내가 이때까지 설명한 게 사실은 우리가 했던 게 대부분이잖아. 설명을 들어보면. 근데 아니 너 잘못이 아니야. 이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늘 이야기하자. 시험장에 주는 압박감에 시간의 압박감에 형사법도 어려웠고 경찰학도 지문이 길고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는 거야. 잘 안 풀려. 그래서 나는 이번 시험의 결과가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도 학생들의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 다만 지금 세연이 너처럼 이렇게 빨리 회복해서 내년 시험 대비해서 빨리 시작할 수 있으면 돼. 만약에 여기서 마음이 흔들려서 나는 해도 안 되나? 아니야. 다 어려운데 뭐. 쉬운 문제인데 나만 어려운 거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다 어려운 문제였어. 마음 꺾이지 말고 하면 된다. 그 다음 5번도 쉬웠어요. 5번은 쉬웠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건 뭐야? 당연히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겠지.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헌법 37조이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함부로 경시되면 안 된다. 인권 존중주의고. 세 번째,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정치 운동 금지다. 그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거죠.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사실. 그 다음에 6번 갑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요거는 우리 최종 맨 마지막에 개정법령 특강할 때 다 했던 거잖아요. 첫 번째 1번도 딱 말했던 대로 나왔죠.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지급하는 자라 그랬잖아. 직간접적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 지문 틀린 거고. 2번 지문 가봅시다. 부정청탁금지법인데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거 맞지? 다시 요구받았을 때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는데 이거 서면으로 해야죠. 말로 가서 하는 건 무슨 애기가 와서 일러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 당연히 서면으로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우리 외부 강의 사례금은 1시간에 40만 원이었잖아. 그리고 최대 많이 받아도 60만 원까지인데 지금 여기는 1시간만 했으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은 40만 원밖에 없잖아. 그럼 이것도 딱 말한 대로 나왔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거라 그랬죠. 돈 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거지. 소속 기관장에게 반납하는 게 아니잖아. 수업 시간에도 소속 기관장 X 이렇게 여러 차례 적었다고. 4번 우리가 공직자 나와 있었다. 그죠? 우리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공공기관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공공기관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공공기관은 다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도 다 공공기관이고 학교도 공공기관이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일하는 사람은 다 공직자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거기 4번 지문에 보면 공무원은 전부 다 뭐가 된다? 공직자가 맞잖아요. 4번이 답이죠. 됐지? 7번 경찰의 부정부패 이론 가서 보시면 내가 그 신임경찰 등장하면 무조건 구조원인 가설이라 그랬죠. 신임경찰이 들어와 보니까 경찰 조직이 부패 있고 그 부패된 조직에 물들어가더라. 바로 니구나 그랬지. 바커, 로버, 리도프, 구조원인 가설. 그 다음 니은 전사 윌시 그랬지. 전체 사회 가설은 윌슨이 주장했는데 시카고 시민사회 전체가 부패하니까 경찰 조직이 부패하게 되더라. 그러면 답은 간단하게 나오는 거였잖아. 3번. 그 다음 8번 갑시다.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적 문제점. 우리가 부권주의는 심장 전문의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전문가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하나도 안 넣는 걸 이야기했고, 소에는 사회복지정책 전문직 공무원이 다른 분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분야만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였죠. 차별은 가난한 사람은 전문직이 될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고,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은 의사들의 파업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문 직업인의 기술을 함부로 쓰는 거 말했잖아. 그럼 설문을 보면 뒤쪽에 다른 전체적인 분야에 대한 고려 없이 경비 분야만 생각했다. 소외잖아. 자기 분야만 생각. 됐죠? 9번 갑시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기법 CPT인데 이건 내가 내용도 설명도 잘 알아야 되지만 얘도 잘 알라고 그랬죠. 첫 번째,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한다. 건물을 동그랗게 배치해서 내 방 안에 앉아서도 다 감시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거. 자연적 감시에 관한 이야기고, 조명, 조경, 가시권의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기억 맞잖아요. 니은 지역사회 설계 시 주민들이 모인다. 공공야소 설치, 거리에 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럼 활동성의 활성화 맞잖아. 그죠? 여기까지는. 근데 뒤에 내용을 보면 놀이터 공원의 설치, 벤치, 정자의 위치는 맞는데 통행로의 설계는 자연적 접근 통제에 관한 이야기죠. 아무렇게나 못 들어오고 딱 경비실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 자연적 접근 통제. 그 다음 디귿.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한다. 울타리 치는 거잖아. 영역성의 강화에 관한 설명이잖아. 그러니까 벌써 거기 틀렸죠. 자연적 접근 통제라고 해서 틀렸잖아. 그 뒤에 내용도 방범창 출입구의 최소화 전부 다 자연적 접근 통제와 관련된 거니까 설명과 이해가 틀려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 리얼. 잘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으면 범죄 의사가 오히려 덜 생긴다 그랬죠. 유지, 관리에 관한 이야기.
됐지?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 10번 보세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이게 뭐야? 법률 유보의 원칙이잖아. 법률 유보의 원칙 적어주시고. 그럼 지금 여기서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자, 법률 유보는 우리가 지금 권력적 작용도 있고 비권력적 작용도 있다, 그지? 권력적 작용은 명령 강제하는 거고 비권력적 작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권력적 작용은 하는 방식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권력적 작용은 이때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고 비권력적 작용은 내가 이건 명령 강제하는 게 아니니까 굳이 법적 근거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맞아? 그럼 봐. 지금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한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뭘 고르란 말이야? 서비스적 작용을 골라봐라. 이 말을 어렵게 적은 것 뿐이에요. 어찌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쉬울까 세연아? 그지? 그럼 봐. 등교 지도 서비스 맞지? 교통정책 홍보 서비스 맞지? 생계비 지원 서비스 맞잖아. 다 강제력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 봐. 특정 조건 금지 동그라미. 자살 시도한 사람 보호하는 건 억지로 일부러 강제적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보호조치. 정주자 미병부.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거절해도 보호조치 할 수 있잖아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 출입 금지 있네. 이해됐어? 그러면은 비권력적 작용은 뭐만 되는 거야? 기응, 니은, 디귿만 되는 거죠. 아우 쉬워. 쟤 지금 설명할 땐 다 지금 잘 돼? 그래. 아니지. 문제가 안 나오지 그렇게. 왜? 강제력이 있다고. 왜냐면 거절하면 할 수 없으니까 미아병자 부상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지. 이해돼? 그래서 일부러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11번 갑시다.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에 관한 얘기. 이것도 내가 뭐라 그랬냐면 가보개혁 이전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다고. 근데 이제 나온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시험을 푼다면서 나 이렇게 할 거야. 한 번도 안 나온다니 나왔네. 그럼 이거 내가 모르는 거네. 제끼지. 제껴두고 나머지 가지고 풀면 되잖아. 그게 이제 시험을 푸는 요령인 거지. 2번 먼저 보세요. 1번은 그냥 읽어보시고. 2번 보도연맹 나오면 안종삼 서장이고 이준규 서장 또는 이준규 총경은 5.18 당시에 안병하 치안감 아래 목포경찰서장을 하면서 방아쇠 뭉치 제거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3번 정부 수립 이후에 91년 이전의 경찰 전투경찰 업무 추가 소방 업무 배제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 맞는 이야기고 구경찰법이 국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가 생기게 됐다는 거 맞는 이야기죠. 12번 갑시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신뢰 보호의 원칙이 뭐냐면 선행행위가 있고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생겼는데 그거에 반하는 후행행위가 있을 때 이 사람의 신뢰를 보호해 주는 거라 그랬지. 그럼 여기 봐.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 통보 동그라미 하고 요게 바로 선행행위잖아요. 나 폐기물 처리 사업 할 건데 나 이거 해도 돼? 너 적정하다.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할 사람은 이제 준비행위에 돌입하겠죠. 그러고 나서 나 허가 주세요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다수 청소업자에 날리면 청소업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불허가처분 허가를 못 준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네가 말했던 적정 통보 때문에 신뢰를 생긴 거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허가를 안 준다 그러면 내 신뢰는 보호받아야 되는 거죠. 잘못이 없으니까. 그래서 위법 신뢰 보호의 원칙으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거지.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자기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 서로 관련 없는 거 기부채납하게 되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이 되는 거지. 2번도 맞네. 3번,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도 직무의 특성, 비의 성격 및 정도를 고려해서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 다른 걸 다르게 취급하는 건 합리적 차별이잖아요. 그러니까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 거죠. 똑같은 잘못을 했지만 직급이 높은 사람은 징계를 세게 때리고 아랫사람들은 좀 약하게 때리는 거. 다른 걸 다르게 취급한 건 평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판례가 뭐가 있냐면 숙직을 서는 4명의 공무원들이 화투를 친 거야. 근데 그거 뭐 때문에 그랬죠? 야식 내기, 점수 내기였잖아. 근데 화투 칩시다. 제안한 사람은 파면, 나머지는 견책. 이건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했잖아. 평등원칙 위반이지만. 이건 직급이 다른 사람은 다르게 취급하는 건 잘못된 게 없죠.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야. 4번, 재량준칙은 뭐지? 재량이 있는데 거기에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죠. 내가 든 예에서 생각해 보면 유흥주점 영업 허가는 구청장이 조건을 정한다고 했을 때 A구청장은 조건이 1개, B구청장은 2개, C구청장은 3개가 되니까 A구에만 유흥주점이 몰리잖아. 그래서 시장이 그러지 말고 이 2가지로 하자라고 정하는 거, 그게 재량준칙이죠. 그럼 재량준칙은 법은 아니야. 재량을 발휘하는 데 기준인데 이거 위법할 때도 돼? 당연히 안 되겠죠. 적법한 재량만 내는 거겠지. 됐지? 그래서 4번이 틀린 게 된다고. 그 다음 13번 갑시다. 이 문제도 대단히 어려웠던 문제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사례형 문제라서. 자, 경찰서 소속 지구대장 경갑각과 동일 지구대 소속 순경 을이 관련된 징계 사건. 내가 징계에서는 세나 뭐라 그랬지? 무조건 높은 쪽 따라간다 그랬죠. 근데 봐, 이게 한 사람은 경감이잖아. 또 한 사람은 순경이에요. 맞지? 그럼 봐, 우리가 중앙징계위원, 내가 중앙 붙으면 경정부터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보통징계위원회로 가는 거고, 얘도 보통징계위원회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다 같은 경찰서 소속이니까 경찰서 소속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맞는 것 같잖아. 맞지? 거기 보시면 무슨 경찰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맞잖아. 얘도 경찰서 소속이고 얘도 거기에 소속된 지구대 소속이니까. 근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기억해봐. 내가 승진은 바로 윗계급에서 내려오고 징계는 2계급 위에서 내려온다 그랬지. 근데 내가 거기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경정 이상의 경찰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여기는 2칸 내려오면 경위, 여기가 경감이고 여기가 경위, 경사 이렇게 내려가면 봐. 경감 이상의 경찰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2칸 내려오면 장으로 하는 경찰서는 경위부터 가능하다 그랬잖아. 위에 빠지는데. 맞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 지금 봐. 거기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경정 이상의 경찰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2칸 내려와야 되잖아. 그럼 경찰서에 있는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위 이하만 가능하지. 얘가 빠지잖아 지금.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수밖에 없어? 시도경찰청으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 이해됐어? 근데 내가 이거를 설명을 안 해줬거든. 설명을 안 해주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 근데 내가 별 말 안 하고 넘어갔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근데 이번에는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얘를 물어본 거야. 하나 빠지는 거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배운 내용이잖아. 배운 내용인데 시험장에서 보면 배우는 걸 모르지. 전혀 모르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시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로 가야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1번 질문이 어려웠지. 됐어? 그 다음에 2번 봐. 경찰 공무원 임용 당시 임용 결격 사유가 있어요. 임용 결격 사유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거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거야. 근데 모르고 임용했어. 근데 이 사람은 애시당초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지. 당연무효죠. 당연무효.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국가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서 소속 병사, 갑에 대한 정직 처분은 소속 기관장인 경찰서장이 행하지만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비고는 경찰청장이야. 아니잖아. 우리 생각해봐. 우리가 인사권 생각해보세요. 자, 대통령이 뭐하지? 총경 이상이지. 맞지? 그 다음에 경정으로의 신승면이고,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경정 이하가 되잖아. 그지? 경정 이하가 되니까 여기는 총경의 정복 직전 휴강. 그 다음에 만약에 위임을 했다면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 그지? 위임할 수 있는데 시도경찰청장에게 만약에 위임을 했다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경감 이하가 되는 거고 경정의 전파 휴직복 이렇게 되지. 그럼 지금 지문을 봐봐. 지문에 보면 경사병에 대한 정직 처분이잖아. 그럼 경사는 어디 들어있어? 여기에 있잖아. 경정이 하니까. 그럼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경찰청장이 하는 거지. 만약에 위임을 했다고 해도 시도경찰청장까지만 가능하잖아. 맞잖아. 위임을 했다면 경찰서장은 전복권밖에 없다 그랬잖아. 정직하면 안 되지. 전복권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3번도 틀린 게 되는 거지. 피고가 경찰청장이 된다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고. 이해됐어? 그 다음에 4번은 이렇게까지 낼 필요가 있나 싶다. 자 봐. 우리가 징계 의결이 요구됐는데 잘한 일도 있으면 징계 2분의 1까지 감면해 줄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근데 개인에 대한 표창만 인정되고 팀원들에 대한 팀 전체가 표창받았다. 그건 적용이 안 된다고. 이건 우리가 그동안 배우지도 않았고 몰라도 되는 거였는데 지문이 나온 거지. 됐지? 그럼 정리를 어떻게 한다? 개인에 대한 표창만 징계를 줄여주는데 효과가 있다. 이 뜻이야. 이해됐지? 14번 갑시다. 승진에 관한 설명. 자,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이후에 3개월 정직 3개월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심사 승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경무관까지잖아. 그래서 승진 대상자 명부에 총경 이하를 적어준다 그랬거든. 근데 여기서 승진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만 뽑아서 만드는 게 승진 후보자 명부고,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들어가서 몸조심하라 그랬잖아. 근데 사고 치면 삭제한다 그랬지. 그럼 생각해봐. 삭제하니까 그 사람의 권리 의무가 변동된 거야? 삭제 행위는 너 사고 쳤네 여기서 뺀다는 확인하는 작업이고, 실제로 이 사람이 승진이 안 된 이유는 징계 처분 때문에 승진이 안 되는 거지. 맞잖아. 그 명단에서 빼는 것 자체가 권리 의무의 변동을 가지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일단 빼고 뭐 하는 거야? 징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준비 행위일 뿐이잖아. 이것만 가지고 권리 의무 변동이 안 생긴다고. 그러면 처분이 없는 거잖아. 처분성이 없는 거니까 1번이 틀렸지. 2번. 내가 법률의 개정 방향이 뭐라 그랬어? 공무원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해서 무조건 보장해 준다 그랬잖아. 그러면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휴직하면 휴직기간은 승진, 소요, 최저금 면세에 산입한다 그랬잖아. 그 다음 이것도 뭐 우리는 안 배운 건데 어쨌든 시간 선택제 전환 경찰 공무원이에요. 어쨌든 1년 근무했잖아. 그러면 승진, 소요, 최저금 면세 넣어줘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봐. 위법 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50만 원 향을 받았고
감봉 1개월이야. 그럼 우리 승진 승급 제한기간 생각해봐. 정직 18 맞지? 강등 18, 정직 18, 감봉 12, 견책 6개월이야. 근데 동과 성과 관련되거나 음주운전, 측정 거부, 소급 행정 6개월 가산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감봉 1개월 받았잖아. 됐지? 그런데 표창을 받았어요. 그럼 일단 표창을 받으면 줄여줄 수도 있지만 기본은 몇 개월이야? 6개월 가산하는 거니까 18개월이 맞잖아요. 됐지? 표창을 받았다 이런 것들에 속을 필요는 없다고. 왜냐하면 표창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줄여주는 게 아니고 줄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15번 갑시다. 소청심사. 자, 지구대 소속 근무하는 숙련갑이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숙련갑은 소청심사를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 소청심사 절대로 원징계 처분보다 무거운 처분은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해임 받았는데 파면으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 1번 맞네. 2번 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은 작게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취소 결정과 변경 결정을 내려버리면 바로 효력을 상실하는데 취소 명령 결정이나 변경 명령 결정이 떨어지면 한 바퀴 더 돌아올 때까지는 원처분 살아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2번이 틀렸잖아요. 징계위원회가 한 번 더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원처분은 효력이 살아있어야지. 3번은 우리 최근에 개정된 법이라 그랬다. 그죠? 원래 소청심사위원회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중징계와 관련해서는 의결 정족수가 무거워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필요한 거고. 4번 갑이 징계처분을 받았어요. 우리 징계처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 가는 시간은 30일.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니까 이거 거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가 없다. 맞는 이야기잖아. 답은 2번입니다. 16번 갑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이야기. 갑이 평소에 너무 시끄럽겠다. 그지?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인터폰을 누르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전기를 잠깐 차단했어요. 자, 우리가 경직법상에 있는 경찰관의 직무는 대부분 즉시 강제에 포함되잖아. 그래서 이것도 봐. 나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계속 떠드니까 굳이 의무 불행을 기다릴 시간이 여기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럼 맨 마지막에 1번 맨 마지막에 경찰이 직접의 출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시행하는 즉시 강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이렇게 돼야지. 비권력적 행위가 아니잖아. 이거 지금 명령 강제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갑의 행위는 인근 소란에 해당하니까 갑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로 볼 수가 있겠죠. 2번이 답이겠네. 3번, 경찰관의 제지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행위를 할 때 보면 되죠. 이 지금 긴급한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경찰이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는가를 보는 거지 나중에 객관적으로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 4번 경찰관의 조치는 아까 뭐라 그랬지? 직접 강제가 아니라 즉시 강제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4번도 틀린 게 되는 거잖아요. 됐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7번 갑시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이게 뭐야? 처분이잖아. 처분. 우리가 처분에 4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냐면 행정청의 행위,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권력적 단독 행위, 그 다음에 법률관계,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어야 되고 공법이 적용돼야 된다고. 저 선생님이 당황하고 있다. 그럼 봐. 딱 하나만 보면 돼. 내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지를 보라고. 도로 점용호가 권리 의무 변동되잖아요.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해달라는데 거부했으니까 역시나 이것도 내 권리 의무와 관련이 있죠. 그 다음 교통경찰의 수신호라든가 교통신호등에 의한 신호, 이거는 뭐지? 하명이잖아. 하명. 그지? 맞아? 그럼 나한테 뭐가 생기는 거야?
의무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네 가지는 맞고 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기본 계획이잖아. 이건 아니지. 만약에 횡단보도 설치까지 나왔으면 그건 맞잖아.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나는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여기 아니면 지나가면 안 된다는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 그건 처분이 맞는데 기본 계획 수립은 아직 처분이 아니라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개가 되겠지. 18번 갑시다. 행정조사에 관한 얘기. 행정조사는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조사해 보는 거고 예비적 차원에서 행정조사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거기 때문에 많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중복조사도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고 안 하는 게 좋아. 할 때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적 근거가 없다라면 자발적 동의라도 얻어야 되고 그리고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나오는 날짜는 전부 다 7일 이내라는 거. 그게 행정조사 기본법의 성격이죠. 특징이죠. 1번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경찰이건 행정청이건 조직법은 직무 범위를 나타내는 건데 직무 범위 밖에 것도 할 수 있다? 안 되잖아요. 무조건 내가 조직법은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1번 질문 틀렸지. 2번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야. 그럼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주는 거지만 스스로 협조하는 거니까 말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때는. 구두로 해도 상관없는 거고. 3번 경찰 작용, 경찰 수사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왜 행정조사 기본법을 왜 적용하는 거야. 4번째 필요적 자료를 얻기 위한 준비적 보조적 작용이다. 맞잖아. 그죠? 19번 강학수당 경찰 허가 나온다. 첫 번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법령상의 제한도 모두 해제된다. 아니었잖아.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의 겸직금지나 영업무 금지는 깨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 1번 틀렸지. 2번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는 부자기 의무를 해제하는 게 허가잖아. 자기 의무랑 나머지들은 면제라고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번도 틀렸지. 3번 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하는 게 맞아. 그런데 집합금지 해제처럼 내가 신청 안 해도 해제하는 경우 있다 그랬지. 하지만 특허는 내가 새로운 신기한 물건을 만들었어. 집에 가만히 있으면 특허 줘? 분명히 신청해야 되는 거죠. 3번 틀렸고. 4번 내가 허가 없어도 무허가 포장마차에서 술 먹으면 돈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사법상 법률행위는 유효잖아요. 20번 갑시다.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즉시강제는 뭐다? 말 그대로 의무불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 됐지? 거기 보세요.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의 중지명령에 항거하는 사람 전자충격이 즉시강제 맞잖아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죄 운전면허 취소하는 건 이건 그냥 하명이죠. 너 운전하지 마 이 말이고. 불법 집회로 인한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억제하기 위해서 체류타. 이건 즉시강제가 맞고. 경직법에 있는 것만 체크해 보시면 되잖아요. 위험물의 폭발로 매우 긴급한 위해를 입을 억울해 우리 했었지. 그지? 억류나 피난시키는 건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이것도 경직법 규정으로 즉시강제가 맞죠. 미음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는 국세 체납자의 재산 압류는 강제징수고 경찰상 강제집행에 철거 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하는 사람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건 대집행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즉시강제는 기역, 디귿, 리을 3개뿐이네. 21번 개인정보보호법 가서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고 3번에 거기에 3번이 틀린 건데 정보주체 이런 말은 없어요. 정보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니까 해설지에 있는 내용 한 번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건 크게 신경 쓰지 마. 22번 경제법과 경찰관의 정보수집 처리에 관한 규정.
이것도 여러 차례 했던 이야기입니다. 언론사건, 종교시설이건, 민간기업이건, 정당의 사무소건, 시민단체건 전부 다 일시적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상시적으로는 출입 못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잖아. 됐죠?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